자, 고전소설을 시작해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1시간이나 착각을 해서 뭐 어쨌든 뭐 할 거는 똑같이 흘러갈 거니까 가보자고요. 오늘 어쩐지 시간이 너무 여유로웠어. 자, 고전소설 챕터 페이지 67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차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수능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될 고전문학 작품은 고전소설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제일 힘써서 봐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자,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과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은 15세기 중엽 김시습의 금오 신화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론이 그래. 금오 신화로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 쓰여있는 인물, 사건, 배경,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통통통 쳐놓으세요.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춘 이야기를 일컫는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5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갑오개혁 이전까지를 나오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들을 고전소설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고전소설,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후에 나오는 소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신소설의 반대 개념으로 고전소설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설은 신소설일까? 아니죠. 현대소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칭 정의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핵심은 이게 뭐라는 거야? 소설이라는 거야. 그럼 소설이 되려면 반드시 뭘 지녀야 된다?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그 안에 요소를 통해서 갈등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설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나?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런 얘기 나와 있을 거예요. 고전소설의 이거는 일반적 주제야.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지니고 있지. 유교의 영향이라는 힌트 단어가 보이십니까? 결국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가 도덕적 주제를 갖는 것들이 가장 많은 편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좋은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지. 요 정도의 단어만 써놓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권선징악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대세를 이루지. 그런데 이 고전소설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애정을 중심으로 한 소설도 있고 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소설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하다. 오케이?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작품들은 주로 권선징악의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 됐죠? 모든 작품은 다 권선징악으로 가는 건 아니야. 자, 고전소설의 구성을 볼까요? 이것도 일반적이야, 구성.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대부분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부르지. 참고로 이 평면적 구성이란 단어와 평면적 인물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말이야, 그죠? 인물면에서 평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라고 아까 알려드렸고요. 이게 사건의 흐름과 시간 개념 속에서의 평면적이라고 하는 건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때 보통 주인공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순서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그 옆에 이런 말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일대기적 구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가전이 바로 이 일대적 구성의 어떤 시초를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어려움을 겪던 주인공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행복해지는 거야. 이거 뭐라고 배웠지? 행복한 결말이라고 배웠지. 자, 너무 잘 알고 있던 내용들일 거야. 이 세 가지 내용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 고전소설의 시초가 되는 작품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 왜 안 와? 자, 고전소설의 시초가 되는 작품으로 금오신화를 들 거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웃기는 건 이 금오신화부터 행복한 결말이 아니야. 첫 작품은 오히려 아니야.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작품에서 만나게 될 대다수의 작품이 그러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고전소설의 구성 옆에 꼭 이 단어를 첨가해 놔주세요. 이 단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모두가 그렇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조심해. 자, 고전소설의 표현 양식도 나와 있네요. 고전소설의 표현은 특정한 용어를 너희들이 공부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표현과 관련된 요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고전 소설은 대부분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땡땡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문어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진짜 문어체. 자, 옥토퍼스 아닙니다. 문어체의 반대말이 뭘까요? 나 봤어. 나 피식한 거 봤어. 성공. 자, 문어체의 반대말이 뭡니까? 처음 듣는 말인가요? 구어체. 두 개는 구분해. 여기서 문은 그럴 문자야. 이렇게 쓰는 거. 오케이? 구어체는 이 부자 요거잖아. 문어체라고 하는 건 글 쓰듯이 쓰는 걸 말하지. 구어체라고 하는 건 말하듯이 쓰는 걸 말하는 거야. 밑에 있는 문장 봐봐. 대군이 급히 보고자 하시되 날이 이미 저물었음에 못 보심을 한탄하시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시더라.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구어체 문장으로 바꾼다면 마지막에 끝부분만 바꿔볼까? 어떻게 바꾸면 돼?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나 지금 글 쓰는 중이야 라는 티를 팍팍 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어체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부르면 되고요. 두 번째, 고전소설은요 또 웃기는 게 보통 한 사람이 읽고 이를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듣는 형식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전기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소설의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책의 내용을 외워. 열심히 외워가지고 혼자 1인극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요즘말로 바꾸자면 배우야, 배우. 연기자야, 액터야. 그래서 내용을 혼자 막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왜 혼자 1인 다역을 하는 중일 거잖아. 그치? 1인 다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관객이 작품 속에 빠져든 거야. 빠져들어서 전기수가 악역을 연기하는 순간, 오케이? 악역을 연기하는 순간 옆에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 전기수를 찔러서 죽인 살인사건이 벌어졌어. 왜? 너 천하의 나쁜 새끼 너야말로 죽어야 돼 하면서 칼 찔러버린 거야. 연기 중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빙의한 듯이 해서 푹 빠져든 거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이 배우들이, 그치? 열심히 연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지금 소설을 나만이 안에서 읽는 식으로 가잖아. 그치? 근데 과거에는 소설은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읽기에 편하고 듣는 이가 알아듣기 쉬운 운율을 지니고 있다. 그치? 약간 운율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운율감이라는 단어는 괄호 좀 쳐주세요. 이게 모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 편이 있어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쓸만한 단어는 아니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할 만한 단어가 있다면 요거 권선징악, 그리고 요 구성 세 가지, 그리고 문어체 정도는 꼭 기억하자.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인물도 있네요. 인물까지 다 포함해서 쓸걸.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인물을 여기다 쓸게요. 그럼 고전소설의 인물은 어떠한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의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이러한 인물이 대세라는 거야. 우리 이거 알잖아. 어떤 단어인지. 뭐라고 했었더라? 인물도 똑같이 평면적이다. 대단수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이 평면적 인물은 두 번째, 어떤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두루 대표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고전소설에서는 보통 인물들의 행위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가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을 거야. 바로 이거는 특정한 단어로 전형적이라고 하죠.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지. 참고로 전형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면적의 반대는 입체적인 거야. 그치? 맞지? 문어체의 반대말은 무어체야? 전형적의 반대말은 뭘까? 전형적인 반대말도 알아두면 좋지.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잖아. 개성적인 인물.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모범생 하면 떠오르는 어떤 외양과 그런 것들 있지 않아? 일단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얌전한 쌍가르마 정도, 그치? 안경 하나 썼을 것 같고요. 체크무늬 남방 정도 입었을 것 같고요. 면바지가 선호됩니다. 운동화 하나 신었을 것 같고요. 느낌 빡 오냐? 그게 뭐 한 거야? 평면적 인물인 거야. 됐어?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여자애가 지나가다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날라차기를 시전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야? 개성적 인물이야. 그치?
아니 누가 봐도 모범생 같은 얼굴로 막 이렇게 책 들고 오는데 갑자기 여자가 뭐 살려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막 날라차기 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성적인 거잖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고전소설의 어떤 일반적 특성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그 뒤에 고전소설에 사건 요소가 나와 있을 거야. 하나같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거든. 특정한 용어들을 정리하자. 이 사건 전개와 관련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리안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왜 그럴까?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단어 우리 방금 배웠던 단어야. 여기다 무슨 말 쓰면 될까? 비현실적이다. 아까 뭐라고 했었지? 그걸? 뭐라고 했더라? 다들 입 아래가 보이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세상에. 뭐라고 했더라? 전기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전기성. 중요한 단어야. 고전소설의 일반성, 일반형 특성은 전기성이야. 전기성 무슨 뜻이라고? 비현실적. 인 요소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지. 볼게. 박시전, 니들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시전이라고 하는 영웅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 영웅소설이에요. 개화가, 참고로 개화는 그 누구냐면 이 박씨의 그 심지어 시종이에요. 박씨가 워낙 그게 압도적인 뛰어난 도수를 가지고 있었고, 개화가 뭐 하는지 봐봐. 너희 등이 한결같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 내 재주나 구경해보렴 하면서 말이 끝난 다음에 뭘 외워? 주문을 외우지. 주문을 외웠더니 문득 공중으로 두 줄의 무지개가 팍! 머릿속에 이거 그 마블 영화처럼 그래픽 그려봐요. 머릿속에 무지개가 팍! 일어나면서 그 무방이 팍 붙듯이 오더니 갑자기 막 비가 내려치더니 설풍이 몰아치고 얼음이 이루어진 다음에 난리 났죠 지금. 온갖 그 기상 변화, 그치? 이거 스톰 같은 애 아니냐? 마블 영화, 마블 맞냐 이거? 엑스맨 계열의 스톰 계열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호진장졸, 호나라의 장수와 졸병들이, 호나라는 게 이거 뭐야?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병자호란에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졌어, 그치? 완전 발렸어요, 쉽게 말하자면. 발렸는데 이런 소설에서는 호나라 애들을 싹 쓸어버리는 영웅이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스크래치난 마음을 치료해주는 거지. 아무튼 호진장졸이 말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더라. 됐어? 오케이? 뭐가 나왔어? 도술이 나오잖아. 도술이 등장하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정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부채를 촥 펼치니까 하늘에서 무지개가 딱 내려오더니 선녀 내려오고 막 그럼 도술. 됐죠? 자, 두 번째 겁니다. 그럼 고전설의 또 두 번째 특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필연적인, 얘들아, 필연의 반대말이 뭔지 알면 이거 너무 쉬운 녀석이지. 필연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원인이 없어. 그냥 사건이 무슨 성으로 발생해?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우연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뒤에 말을 쓸 필요조차 없어, 그쵸? 우연히 일어난다는 얘기가 핵심이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게 되고요. 인물들의 만남도 마찬가지야. 마침 이런 식의 단어들을 통해서 항상 마침을 문득 이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놨지만 치밀한 연결고리는 없어. 참고로 이 우연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얘들아 잘 봐. 고전소설의 사건적인 특징이 정기성이랑 우연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걸 되게 장황한 해설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현대소설과의 아주 큰 차이점이기 때문이야. 현대소설에서 전기성 나와? 물론 있을 수 있지. 전기성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옛날 드라마인데 니들이 안 봤을 수도 있어. 시크릿 가든 이런 드라마 보면 우리 현빈이랑 여배우 이름이 뭐였지? 혹시 아는 사람? 누구야? 시크릿 가든 하지원? 맞니 하지원? 맞지? 이렇게 하지원이랑 영혼이 바뀌잖아 서로, 그지? 그러면 전기성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런 특수한 몇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것들을 끄는 게 현대소설의 중요한 특징이잖아. 그걸 우리 다른 말로 개연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연성과 합치되지 않는 반대 지점에 있는 녀석이야. 우연성은 현대소설의 특징과 정반대죠. 현대소설은 반드시 암시와 복선을 통해서, 그치? 이야기에 필연성을 부여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두자고. 자, 밑에 있는 홍길동 좀 보세요.
홍길동은 길동이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호부 호영 못하니 통탄을 잃으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그렇게 둘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연결고리는 없다는 거야. 그냥 때마침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기성과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봤고 이 두 가지는 자 다시 한번 쓸게. 이 전기성은 참고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개연성의 요소라든가 필연성의 요소와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 쉬워, 그치? 작품 속에 마침 뭐 무뚝 이런 말들 벌어지면 우연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우연성이라는 단어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배경 요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배경 요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하고 공간적 배경. 오케이? 이거 써주면 돼요. 시간적 배경은 뭐 다양할 수밖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버라이티 하고요. 공간적 배경은 바로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중국을 무대로 하는 소설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약간 갈려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느냐? 양반들이 쓴 소설은 대부분 중국 배경이야. 근데 그 평민들이 쓰거나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그치? 중국과 우리나라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바라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전소설의 유형만 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암기보다는 이해입니다. 아시겠죠? 암기가 아니라 이해다. 한 6가지 종류로 소설을 한번 나눠서 결을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자, 1번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1번 한문소설이에요. 너무 당연하게도 소설이 시작됐었던 15세기 중엽은 아직 한글이 반포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 그치? 그리고 주로 소설 정도의 레벨을 쓰려면 지식이 많아야 될 거야. 생각해봐. 인물, 사건, 배경을 심의하게 플롯으로 짜야 되고 전체적으로 구조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큰 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소설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은 당장 오늘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설이야. 그래서 주로 양반들에 의해서 한문으로 많이 만들어지던 게 바로 고전소설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됐죠? 밑에 보세요. 조선 전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소설이 주로 정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이 쓰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한문소설도 역시 초기와 후기가 약간 양상이 달라. 초기는 전기성과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뭐라고 해야지? 앞에서 특히 가전의 영향을 좀 분명히 받은 부분들이 보이는 소설이 보인다면 그중에는 풍자와 비판의 의도를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양반들의 어떤 폐해가 그리고 양반들의 어떤 권위가 많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반 스스로를 비판하는 소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밑에 작품 중에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번, 이거 중요하죠. 군담소설 혹은 우리가 영웅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묶어서 영웅 군담소설이라고 돼.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 보통 영웅소설이면 대부분 군담소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영웅의 일대기야. 영웅 일대기가 등장하게 되고 보통 뭐랄까 역사 군담 소설로서의 모습을 많이 잠깐만 그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 얘들아, 군담 소설에서 군담이 뭔지는 알고 있냐? 군담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 정도의 클래스가 되는 거대한 전쟁의 서사를 갖고 있을 때 그걸 군담이라고 불러요. 군대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군대 정도의 스케일이 나왔을 때는 군담 소설이라고 부른다. 됐지? 그러면 그 군대를 이끄는 영웅적 장군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홍길동전, 홍길동전이랑 미쳤나봐. 유충렬전, 소대성전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삼국지 알죠? 삼국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조조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서 적벽다지에 내려가 막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 작품은 이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지만 우리 영웅 군담 소설은 영웅뜨기를 주로 그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 이 영웅 군담 소설은 우리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의도가 분명히 좀 나타나. 민족적 파란펜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형식으로 많이 등장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오케이? 무슨 소리냐면 영웅 군담 소설이면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조선 시대에 커다란 전쟁 물론 많이 있었지만 커다란 전쟁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 있잖아. 근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었던 게 사실이지. 참고로 어떤 조사에 따르자면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의 인구가 20% 정도 줄었다고 해요. 이게 20%가 웃을 일이 절대 아닌 거야. 지금 우리 정도가 보통 과거에는 한 가족을 이뤘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6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반드시 죽어 있는 거야. 모든 집마다. 그 정도의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던 게 임진왜란입니다. 그쵸? 한 마을이 몰살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자 그렇게 처절하게 깨져나간 전쟁의 이야기를 근데 누가 보듬어 준 거야? 소설이 보듬어 준 거야. 소설에선 영웅이 나와서 이 썩을 놈의 새끼를 다 쓸어버리거든. 너무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영웅 군담 소설이 제일 유행했던 시기는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 시기에 대유행을 해요. 얘들아 전쟁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나가서 창칼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뭐 전쟁 장면 보면 와 하고 내려가서 막 착착착 싸우잖아. 생각해봐. 전쟁 상황에서 내가 쟤를 못 죽이면 쟤가 나를 죽일 거라는 그런 미친 듯한 상황에서 10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총 창과칼을 휘둘렀다고 치봐. 자 11분쯤 됐을 때 어떤 놈이 잠깐만 이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야. 오케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싸우는데 그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은 벌어졌지만 당장 내 아들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당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나가서 농사 지어야 되고요. 오케이? 오늘 나가서 바느질 해가지고 돈 벌어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힐링을 하는 매체를 바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영웅 군담 소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알겠지? 되게 중요한 작품이 될 거예요. 이 작품들 많이 배우게 될 거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이걸 우리가 사회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회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 대한 이 비판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담고 있는 작품. 근데 시대에 대한 비판 얘기하니까 딱 어떤 작품 떠오르지 않냐? 최초의 한글 소설 뭐예요? 홍길동전이잖아. 그치? 홍길동전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야. 전우시전. 참고로 전우시전 최근에 수능이 나왔었죠? 그죠? 아 잠깐 수능이었나 모평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글들만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야. 뭐도 있었다면 가정사 소설, 가정소설이라고 할게. 가정사 소설도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보통 가문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요때 또 재밌는 점이 이 가정사 소설은 일반적으로 처첩 간의 갈등 같은 요소를 여자들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성들의 싸움을 그린 얘기가 많아. 그래서 본부인과 후부인 사이에서 나온 어떤 첩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우리가 요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코드지? 그런 것들이 종종 담겨있다는 거. 사시남정기, 장화홍련전, 창성가미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도가 안 떨어진 작품이 없네요. 가만 보니까. 그죠? 선생님 밑에 대표 작품이라고 써놓은 작품들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들 고3쯤이 됐을 때는 고3으로 막 올라가는 타임쯤에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 돼야 돼.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보고 가자. 5번 염정소설, 다른 말로는 또 연애소설이라고 해요. 이런 작품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어떤 뭐랄까 연애 지상주의라고 쓸게요. 연애 지상주의. 세상에 연애가 다야.
연애가 제일 중요해. 이런 거. 사랑 이야기입니다. 뭐 참고로 현대 사회에 나타난 남아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연애의 중심인 걸 알고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부분이 연애잖아. 그치? 의사 드라마야? 연애를 해야죠. 그죠? 사랑을 해야죠. 그쵸? 변호사가 나온다고요? 사랑을 해야죠. 배추장수 얘기가 나옵니다. 배추장수의 사랑 얘기가 될 거예요. 그쵸? 학원 강사가 주인공이라고요? 그 학원 강사의 사랑이 중심이 될 겁니다. 알고 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많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6번.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판소리계 소설은 너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춘향전, 흥부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이거 으로까지 꼭 써놔. 바탕으로 만든 작품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 판소리계 소설 작품 설명할 때 여기서 선생님이 길게 설명해 드릴 것이 하나 있을 거야. 우리 문학작품에서 이 판소리계 소설 역시 너무 중요한 소설 맞습니다. 엄청, 물론 여기서 하나도 뭐 하나 빼도 되는 건 없어. 그런데 화면에 나갔죠? 네. 어느 하나 빼도 되는 건 없는데 이 전체를 봤을 때 하나만 시험에 내야 되라고 한다면 선생님이라면 이걸 고를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모르진 않잖아. 일단은 춘향전, 심청전의 내용을 모르진 않잖아. 그치?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해외에서 보낸 친구들은 잘 모르죠. 모를 수도 있어. 그건 어쨌든 구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은 한국 문학의 전통적 요소로 굉장히 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좀 다른 소설과 다르기 때문이야. 지금 1번부터 5번하고 6번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시험 문제로 내는 걸 좋아하니까 알아두시고,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어 라는 것만 정도만 이해합시다. 되셨나요? 고전소설의 주제가 저거밖에 없느냐? 더 있어.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배우게 될 많은 작품들이 이 틀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생규 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잠깐만 미안해, 전화 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수업 잠깐만 끊고, 어차피 이론 끝났으니까 잠깐 전화 좀 해보고 넘어갈 테니까 잠시만 대기 좀 해줘. 한 5분 쉽시다. 5분만.